아니, 지난 1년 부동산 시장이 아주 난리였어요. 대란 수준이었는데, 저 같은 경제 초보가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실물 경기가 이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 어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은 치솟을 수가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팩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팩터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금융 요소하고 그다음에 실물의 공간 요소가 두 개가 같이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근데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융 요소예요.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자율 같은 유동성이 얼만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작년에 이제 워낙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제로 금리로 갔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 작년 3월 달하고 5월 달에 두 번에 걸쳐서 이자율을 제 기억에 아마 한 그 0.5%까지 내렸어요. 네. 1.25에서. 그럼 그게 엄청나게 큰 유동성을 준 거예요, 사실은. 그 유동성은 부동산뿐만 아니고 주식 시장이나 이런 자산 시장에 굉장히 좋은 호재였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코로나를 잘 극복하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봤을 때 하나의 트리거가 된 거는 그 임대차 3법이에요. 저는 그걸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지지를 합니다만은 네. 작년에 시점이 나올 시점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7월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뭐 이런 표현은 하면 죄송합니다만 서민 밀집 지역은 변동성이 뭐 강남이나 이런 그 고가 주택보다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를 때 조금 오르고 내릴 때 덜 내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작년에 하반기에 그 서민 밀집지구라고 할 수 있는 노도강 지역에서 많이 올랐다는 거는 사실은 그 임대차 3법에 의한 게 큽니다. 따라서 작년을 봤을 때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이 풍부해진 점, 그리고 네. 임대차 3법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이제 완전히 그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매매로 전환해서 거기서 이제 매매가를 올린 측면이 있었죠. 이런 금리 인하 측면하고 임대차 3법에 네. 대한 정책적인 예, 면도 예. 있었군요. 맞습니다. 근데 정말 실제로도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요.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27% 정도 올랐더라고요. 예.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덱스, 그러니까 주택 가격 지수를 공표하는 데가 있어요. 그 KB은행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원이 네.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연구실에서도 인덱스를 좀 만들어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저희 인덱스의 패턴이 부동산원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데요. 저희 인덱스를 봤을 때 그 정도예요. 한 28%, 9% 올랐고 서울 전체가요. 네. 서울 안에서도 이제 평균이 그렇게 올랐으니까 더 오른 데가 있고요. 그리고 전국 차원에서 봤을 때 가장 많이 오른 데는 세종시예요. 77% 정도 올랐어요. 야, 예. 근데 그게 세종시를 잘 보셔야 되는 게 2019년, 2018년 세종시가 급격하게 올랐냐? 그건 아니에요. 세종시는 거의 안 오르다가 작년에 급등을 했어요. 작년에. 예. 아니 그러면 우리 이 시점에서 던지는 질문이 있잖아요. 이게 네. 과연 거품이냐 아니냐.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품 여부는 뭘 봐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투자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투자 수익률이라는 거는 내가 10억짜리 집을 살면은 거기서 그러니까 임대료를 얼마큼 뽑을 수 있느냐 그 컨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을 내가 얼마큼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얼마큼 받을 수 있느냐인데 근데 그 받는 금액에서는 사실은 뭐 비용 같은 것들이 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세금 같은 부분이 빠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역삼동의 20평대 아파트가 지금 한 20억 하거든요. 예, 20억 네. 하고 근데 거기가 월세가 한 200만 원 해요. 그러면은 분자가 2,400만 원이고 분모가 지금 20억이에요. 네. 그죠? 그걸 나눠버리면 지금 수익률이 1.2%예요. 근데 거기서 세금 안 뺐거든요. 그럼 세금도 그럼 빼버리면 더 낮아지는 네, 거죠. 더 낮아지겠네요. 1%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그 동네 돌아다니시다가 신협이나 마을금고 같은 데 보면은 정기예금 금리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요즘에 꽤 높아요. 저도 얼마 전에 문자를 받았거든요. 네. 네. 뭐 3년을 묶어둔다면 뭐 그렇죠. 3.5, 맞아요. 3.7까지 예. 해주겠다 뭐 이런 걸 받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 5천만 원 이하까지는 다 그
그 정부에서 개런티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저축 예금 금리가 지금 2.5%에 어떤 데 4% 주는 데도 있어요, 지금. 근데 부동산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예금 금리보다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건 완전 버블이에요. 완전 버블. 예. 이건 버블이라고 할 수 있는 예. 거군요. 예, 버블이에요.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만 그런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나라에만 온 게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작년 초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부동산 굉장히 안 좋았고요. 작년 초만 하더라도 뉴욕 맨하탄 집값 얘기하면은 그냥 셀러스 마켓이라고 나와요. 매도자들 우위 시장, 그러니까 매수자 우위 시장인 거죠. 사실은 다 팔려고 하니까 네. 바이어스 마켓이라고 하는데 그 시장이었고, 다만 작년 4분기부터 약간 바뀐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뉴질랜드가 굉장히 좋았고요. 뉴질랜드는 방역을 잘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대도시 안에서도 지역마다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런던이나 뉴욕 같은데 여전히 다운타운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아파트 같은 데는 사실 안 좋아요, 시장이. 근데 뉴욕에서도 교외 지역, 뉴저지에 있는 단독주택, 그러니까 사람들과 좀 떨어져서 살 수 있는데 네. 그런 데는 부동산 가격은 작년에 올랐어요. 4분기 때. 아, 오히려 예. 맞아요. 저도 뉴저지를 한번 친구 집에 가본 적이 있는데 대부분 집들이 다 띄엄띄엄 그렇죠. 있더라고요. 예, 단독주택으로. 아, 그렇게 확실히 방역에 있어서 더 안전지대에 예. 있던 곳들이 더 올랐군요. 예. 그렇군요. 이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집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이 집 하면 이거 재테크다. 이거 재테크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이게 사실은 뭐 재테크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동산이라는 재화 자체의 크기가 네. 어떤 것보다 다 크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것보다 제일 클걸요. 거액이죠. 마이크 사진기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 단위가 다르잖아요. 네. 몇 억이고 그렇죠. 서울시 지금 9억인데 그러면 그렇게 가격이 형성된 거는 재화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거는 투자할 때 굉장히 그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이게 신념적으로 뭐 사는 공간, 리빙하는 곳이지 살 공간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엄청난 재화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재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재테크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재화로서 그걸 투자하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가격이 재화로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는 재화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의 대부분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제 뭐 일본 동경대 교수나 뭐 상해에 있는 동지대 교수들하고 좀 친한데 가면서 물어보면 술 한 잔 먹으면 맨날 이래요. 일본 교수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부동산 좋아하는지 당신들은 모를 거야 그래요. 근데 그거 일본 교수가. 일본어로 말해요. 한국말. 그냥 영어로 그냥 이렇게 영어로? 해요. 아, 영어로. 나 네. 난 이런 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지대 교수는 사실은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인데 거기서도 그 얘기해요.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부동산 좋아하는지 모를 거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재화로서 가치가 네. 있고 거래가 되는 데서는 누구나 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사람만 유독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예. 요즘 부동산 시장 뭐 과열됐을 때 너도 나도 패닉 바잉을 네. 하기 시작했잖아요. 이거나 빚이라도 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라도 내가 집을 사야 되나. 왜냐면 지금이 고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저점이어서 앞으로 쭉 오르면 나 혼자만 이제 집이 없는 신세로 노년을 맞이하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우선 정책 실패라고 봐요. 정책 실패라고 네. 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 굉장히 막아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인가요? 압구정동 평당 1억 뚫었잖아요. 네. 80평대 거의 80억에 팔렸는데,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80억, 그러니까 15억 이상 아파트는 거의 다 자기 현금으로 사는 거예요. 은행 대출을 못 받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부자들은 살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부자들은 현금 유동성이 그럼 여전히 있는 충분히 거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수요를 잡는다고 해서 LTV, DTI를 강력하게 규제하면은 그 피해는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이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재화가 본인의 소득이 올라가는 거 하고요,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걸 봤을 때 지금 격차의 시대가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의 소득 수준이 옛날처럼 막 5%, 6% 매년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부동산 작년에 30%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서울시가. 그러니까요. 그럼 이 사람들이 봤을 땐 저걸 언젠가는 못 산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음. 정부 정책 자체가 계속 대출 규제나 이런 걸 한다는 그 사인을 준다고 했을 때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가야 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전 정부 정책 실패고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한테는 LTV, DTI 같은 거 절대 건드려서는 안 돼요. 그냥 쭉 가는 게 맞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어느 시그널에 언제 이렇게 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세요라고 하면 기다릴 거예요. 근데 시그널도 제대로 안 주는 데다가 정부 정책 규제까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의 그 선택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이분들을 비난해서도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연권한 대상에 대해서 그 사람들 제가 선의의 피해자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약간 마켓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뭐 말씀드린 건 좀 지켜보라는 얘기를 하지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본인들이 봤을 때 지금 뭐 정부 정책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서울시에서는 규제 푼다고 그러고 또 집값 토지 시장 자극할 거고 그럼 또 집값 오르지 않을까 뭐 네. 여러 가지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너무 예. 힘들어요. 그럼 그 상황에서 이분들이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명확한 시그널 주는 것밖에 없어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부동산은 고점인가요? 아직 저점인가요? 저는 데이터상으로만은 고점인데요. 네.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 새로 되신 분의 그 정책들? 정책 그리고 내년에 대선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나올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차원에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그 용적률이나 용도 같은 것들을 좀 더 인센티브를 줘버리면은 네. 그게 곧장 토지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토지 가격에 반영이 되면은 이 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건축 단체가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이명박 시장님 계실 때 뉴타운 같은 것들을 했거든요. 강북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그 주택 단지들이 마을들이 너도 나도 뉴타운 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냥 봤으니까 가격이 오를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제일 두려운 건 뭐냐면은 투자 수익률 차원에서는 지금 완전 버블이거든요. 네. 근데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토지 시장을 자극할 요소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된다면 저는 버블인 쌓인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되게 좀 위험한 시장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교수님께서 좀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말씀 많이 해주실 줄 알았는데 오늘 나 더 불안한데. 아니, 그래도 우리가 현실을 직면하고 공부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우리가 또 맞닥뜨려야 될 거는 맞닥뜨려야 됩니다.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해야 되고요. 그냥 제가 보면 항상 집값은 오르고 뭐 평점을 이렇게 평지를 유지했다가도 또 조금 오르고 결국은 항상 우상향을 그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궁금합니다. 부동산에도 하락 시장이 있었어요? 그럼요, 있었죠. 있었어요? 그럼요.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15년만 하더라도 그때 뉴스나 책들 보시면은 부동산 끝났다. 앞으로 뭐 반값 될 거다 그런 책들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2011년부터 15년까지는 부동산은 완전 대세 하락이었고 거기에서 부동산 가격 올린다는 얘기하면 거의 반 사기꾼 또는 정신 나간 사람 취급받았어요. 그 정도였어요? 예, 그때는 거의 그 거래가 안 됐어요. 거래 자체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항상 까먹어요, 사람들이. 그때는 왜 그랬던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서울 같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서울하고 지방 마켓이 좀 다르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금자리 주택의 폐해라고 보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권에서 그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굉장히 잘 극복했어요. 당시 OECD 평균 이상의 GDP 성장률을 가져왔었고요. 네. 그러면은 당시에 그나마 선방했던 나라들 독일 같은 나라 또는 영국의 런던 이런 데들은 위기를 겪은 다음에 2010년 11년부터 가격이 계속 꾸준히 올랐어요. 근데 한국은 OECD 평균 이상으로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10년부터 쭉 오르는 게 맞아요. 그래서 2010년 한 가을쯤 뉴스 보면은 부동산이 꿈틀거린다는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때 정부에서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거를 해요. 네. 근데 보금자리 주택의 요지는 뭐냐면은 그린벨트에다 아파트를 지니까 아파트 가격 자체가 주변보다 30%가 싼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축 아파트,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사고 파는 게 아니고 모두 다 보금자리 그 완전 로또기 때문에 보금자리 그 분양에 쫙 줄을 섰어요. 네. 그러니까 구축 시장 아예 거래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은 민간 디벨로퍼들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7억에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땅 사고 건물을 해야 되는 거니까 10억에 분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개발업자들이 시장 참여를 못 했어요. 네. 그러니까 공급도 죽였고 수요도 죽인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아예 거래가 안 되니까 가격이 2015년까지 계속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런 우리가 영향이 우리가 있었구나. 그거를 자꾸 까먹고 있어요. 예. 부동산에도 하락장이 있었다. 하락. 네. 그럼요. 그것도 신기한데요. 잊고 아니, 있었지만 아니. 분명히 우리가 지나왔는데 음.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순간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집값이 떨어졌다는 기억을 못 하는데 올랐다는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이만큼 올랐대. 그래서 아마 더 그럴 것 같은데 교수님 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시차라는 게 발생을 해요. 네, 그러니까 사이클이 있나요? 이것도?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사이클이 있는 아. 시장이고 그 사이클에 대해서 좀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1988년 노태우 정권 초반에 당시에는 강남 아파트 가격이 1년에 2배씩 올랐어요. 100%씩. 그래서 한 게 그 200만 원 건설이고 분당 건설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강남 집값 잡자고 한 거였고 분당이 입주가 시작된 이 92년 그때부터 그 강남 아파트 가격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80년대 가격 미친 듯이 올랐거든요. 아파트 가격. 네. 그다음부터 90년대 떨어져요. 떨어지고 우리가 약간 오른 듯 했다가 97년에 IMF 맞았잖아요. 그때 한번 네. 다시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권 들어와 가지고 경기가 좋아지면서 그때부터 노무현 정권까지 쭉 오르는 겁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샥 맞은 다음에 딱 떨어졌다가 다시 좀 오르는 듯 하는데 보금자리 때문에 또 떨어졌고 지금 다시 오르는 거예요. 그 사이클이 굉장히 큰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걸 그러네요. 기억을 못 하는 뿐이고 이것에 편차가 나타나는 거는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요가 많이 어떤 A 지역에 이제 인구가 5만이 사는데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여기에다가 본사를 옮기면서 갑자기 인구가 25만 명이 된다고 치자고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 날 여기 있는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우, 바로 오르죠. 바로 오르겠죠. 네. 근데 그 다음 날 만약에 20만 채의 집이 제공이 된다면 안 오르겠죠. 그렇죠. 희소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미리 개발을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뉴스가 난 다음부터 3, 4년 걸리거든요. 네. 그 3, 4년 동안 그 공급이 안 되니까 그 지역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하고 공급의 미스매치가 계속 발생해요. 그것 때문에 사이클이 생겨요. 그러면 이 수요와 공급의 타이밍을 꼭 항상 어떻게 보면 우리 중상층 분들, 서민분들은 한 박자 늦게 타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뭔가 정보 빠른 분들은 이미 그거를 먼저 수요와 공급의 갭을 잘 이용하셔서 뭐 좀 저점일 때 부동산을 사셨다가 고점일 때 파시는데 이게 꼭 우리는 거기 정책이 발표가 된대. 그럼 이제라도 사야지 해서 좀 나중에 예. 비싼 가격을 주고 부동산을 사게 되고 이거 왜 점점 왜 떨어지는 것 같지라는 느낌을 받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예. 어느 정도 맞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은 그 말씀하신 게 정보 비대칭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보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없을 수가 있는 그쵸, 거고요. 우리는 뉴스가 다죠 뭐. 근데 예를 들어서 어디에 개발된 거에 대한 안 된 사람들은 미리 작업을 하겠죠. 그 사태가 LH가 이번에 보여줬잖아요. 네, 맞아요. LH 내부인들은 정보를 다 갖고 있거든요.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보상금 받으려면 나무를 어떻게 심기까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사실은. 네네. 기본적인 정보 비대칭성이 있는 시장이어서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은 이거 사실은 뭐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질문도 그닥 밝은 질문은 아닙니다만 주거 양극화 문제 네. 심화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교수님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우선은 첫 번째는 상류층의 아주 초고가 시장은 어느 나라나 존재를 해요.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야 되고, 근데 그 가격이 우리나라가
성장이 덜 됐고 가격이 높지가 않았어요. 네. 근데 이번에 그 가능성을 보여준 게 압구정동 현대 80억이 팔린 거고요. 누가 샀을까 진짜. 나 궁금해 근데 죽겠네 진짜. 그러니까 이런 가격대의 아파트가 있다는 것이 그냥 그건 인정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인정으로 끝났냐가 아니고 그러면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이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주거 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거 복지. 복지. 압구정동 현대 80억, 40억으로 떨어뜨린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 복지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중산층과 서민들이. 가격에서 집값을 잡자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사실은 그 중산층과 서민들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오래 살 수 있는 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택 양극화 격차의 시대이기 때문에 더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우리 네. 그거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해야 인정하고 될 가자는 인정하고 거죠. 다만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층한테 어떻게 우리가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사는 아파트 가격을 잡아버리면 밑에 가격도 잡는다 이 착각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요. 그럼 강남 아파트 가격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강북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개발을 한다고 치자고요. 네. 그럼 거기에다가 고가 아파트를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지 고가 아파트가 많아지면 강남에는 고가 아파트 가격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이 주거 복지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땅에는 이 사람들 살 수 있는 공간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 양극화는 우선 상수로 두되 네. 거기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게 아셔야 될 부분은 고가 주택은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아, 그래요? 절대 안전자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2008년 그 글로벌 위기 터졌을 때 3천만 불 그 고가 맨션이 그냥 1,500만 불에 팔려요. 반값 그냥 떨어집니다. 예.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떨어질 때 더 떨어지고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네. 이런 아파트를 사는 경우에 미국에서는 점보 몰기지라는 게 있어요. 일반 몰기지가 일반 금융 상품이 아니고 거기다가 위험 프리미엄을 더 붙여가지고 비싼 이자율을 내서 사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함부로 못 사게 모기지론이 있어요. 함부로 못 사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동산 마켓을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모기지 페널티를 줘가지고 이자율 더 높여야 돼요, 사실은. 예. 그래야지 함부로 이 시장을 들어가지를 않아요, 사람들. 서울하고 지방 간의 격차도 점점 네.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때요? 이것도 사실은 오늘 교수님 계속 아니 사실 이게 죄송해요. 제가 아니, 너무 아니, 한숨 질문만 드렸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게 극복을 하고 싶은 질문인데 극복하기가 굉장히 난이한 질문인 거잖아요. 어려운 어렵죠. 거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격차의 시대가 도래했거든요. 코로나 이후는 다 격차의 시대가 온다고 얘기를 해요. 네,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업 간에도 격차가 엄청나고요.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도 엄청나게 성장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 작년에 굉장히 성장이 더뎠고요. 도산하는 기업도 많았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지역 간 격차도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지역 전반적으로 다 안 좋다고 하면은 네,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은 지역으로 몰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역 간 격차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말 힘이 될 것 같아서 교수님께서 좀 조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집값 상승기에 왠지 나만 소외된 것 같아서 불안하신 분들, 속상하고 힘드신 분들 지금 굉장히 많으실 건데 그런 분들께 교수님께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이게 제가 제 주제에 함부로 조언까지 못 하고요. 근데 우선은 부동산이라는 게 10년 주기로 한 사이클이 한번 와요. 네. 근데 저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마켓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공부할 타이밍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 만약에 본인이 이제 투자 수단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